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제란 말을 아시죠? 노블레스 오블리제란 말은 무슨 불란서 말인데, 뭐 영어에 들어온 불란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영어에 불란서 단어가 한 25%, 불란서어에 어원을 둔 단어가 한 25%나 됩니다. 이 고상한 단어는 불란서 어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란 말은 고귀한 자의 의무란 뜻인데, 귀족일수록, 상류층일수록, 엘리트일수록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고귀한 자의 의무, 뭐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엘리트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나 옛날로 말하면 백성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 또는 부하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뜻이죠. 고귀한 자의 의무. 그것이 영국에서 나왔다는 것은 영국이 바로 그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1440년에 설립된 영국의 유명한 중고교 과정인데, 이튼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아닙니다. 중고교 과정인데, 이튼 칼리지. 13살에서 18세, 18세 사이를 교육을 하니까, 이튼 칼리지는 19명의 수상을 배출을 했습니다. 매년 1300명 정도를 입학시킵니다. 이 엘리트 양성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튼 칼리지 출신, 그러니까 졸업생은 5,619명이었답니다. 해군에 163명, 육군에 5,320명, 공군에 136명. 그런데 그 중에 전사자가 1,157명입니다. 약 20%가 죽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장교로 갔지 않나 이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전체 1차 세계대전 때 전체 영국군의 전사율은 11%였습니다. 그 2배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이튼 칼리지 출신이 전장에서 앞장서고 용감한 데를 지원해서 갔다는 뜻이죠. 용감하게 싸웠다는 증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이튼 칼리지 출신이 4,960명의 졸업생이 참전하였습니다. 해군 398명, 육군 4,050명, 공군 512명. 전사자는 해군이 33, 육군 572, 공군 143명, 총 748명, 전사율 15%입니다. 이 공군 전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공군에 지원한 사람이 512명인데 143명이나 전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1940년 여름에 영국 공군이 아주 숫자가 적은데도 독일 공군을 대항해가지고 소위 영국 상공의 전쟁에서 아주 영웅적으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희생이 많이 생겼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이 이튼 스쿨, 이튼 칼리지의 인성교육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둘째,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라. 항상 상대를 배려하라. 약자를 깔보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다만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멋집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라. 항상 상대를 배려하라. 약자를 까불보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러나 공적인 일에는 용감하게 나서라. 이게 영국 엘리트의 신사도겠죠. 특히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여기에 영국 사람들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고자질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고자질하는 거. 이게 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방첩기관 안에 소련 간첩이 들어와 활동하는데 친구 사이인데 신고 안 하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좀 심한 경우죠.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제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결국 왕실이죠. 왕실. 영국 왕실은 고대부터 이 사람들은 군인 집단으로 보면 됩니다. 영국 왕이나 또는 왕자가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뭐 무도회도 하고 근사한 파티만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바로 전쟁이 나가면은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인데 이 사람의 차남이 있습니다. 앤드류 왕자인데 장남은 찰스죠. 요크 공으로 불립니다. 듀크 오브 요크.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약 20년 동안 해군에서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왕립 해군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조종사로, 함재기 조종사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1982년에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클랜드를 점령하여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인빈시블호의 헬기 조종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내각이 당시에 대처 수상이 이끌고 있었는데 이 왕위 계승 순위 2순위에 해당되는 앤드류를 이 포로가 된다든지 다치면 안 되니까 후방 행정요원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반대해가지고 그냥 전투에 투입돼가지고 아주 실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지 공격, 구조, 아르헨티나 미사일 교란 작전 등등 영국 해군의 애틀란틱 컨베이호가 아르헨티나 공군이 쏜 이그조스의 미사일을 맞아 격침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그 현장에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해군 항공대의 링스 헬기 조종사, 소해정 정장 등 다양한 전투병과에서 근무하다가 중령으로 전역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 지금 저 여왕도 2차 세계대전에는 영국 여군의, 그때는 공주죠. 왕이 안 됐습니다. 공주의 여군에 입대해가지고 차량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앤드류의 아버지, 즉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은 필립 공인데 최근 공적 자리에서 이제 건강이 나빠서 은퇴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해군 장교입니다. 해군 대학을 졸업한 뒤에 2차 세계대전 중 시실리 상륙작전 등 여러 전투에 참여한 뒤 중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12년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찰스와 다이애나, 이 일찍 죽은 찰스와 다이애나 사이에서 난 왕자가 헨리 왕제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의 손자죠. 이 사람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주로 공격용 헬기 조종사로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2번 참여를 했습니다. 탈레반이 공개적으로 헨리 왕제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10년간 이 전선 등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는 조지 6세입니다. 그는 왕자 시절에 해군대학을 졸업하고 1차 세계대전 때는 그 유명한 유틀란트 해전, 독일 해군과 대격전을 했던 유틀란트 해전의 함포 담당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요게 바로 영국, 어떻게 보면은 영국 엘리트 이튼 칼리지라든지 이 영국 왕가의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는 국민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입장이지만은 전쟁이 나면은 그 국민보다 항상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위험한데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니까 위험한데. 이런 그 영국 엘리트를 보여주는, 영국 엘리트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이 인구가 3억이나 되는 인도를 다스릴 때에 인도에는 약 15만 명의 영국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6만 명은 군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넓고 넓은 인도에 6만 명이 있으니까 어디에 박혀 있는지 눈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국 군인이 뭐 인도를 점령을 해가지고 총칼로 다스리는 그런 통치 방식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영국을 인도를 다스리는 것은 인도 행정청이라는 조직입니다. 인디아 시빌 서비스 ICS라고 합니다. 이 인도 행정청에는
약 1000명의 영국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이 1000명이 사실상 3억을 다스린 거예요. 어떻게 다스렸느냐. 이게 아주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1000명이 3억 되는 인구를 다스렸을까. 이 또 3억 되는 인구는 말 크게 분류해서 언어만 해도 20가지나 되고 지방 사투리까지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종교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한데 어떻게 1000명의 영국 엘리트 공무원이 3억의 인도인을 다스렸느냐에 대해서 수년 전에 쓴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배계급 더 룰링 카스트라는 책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길모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아, 엘리트 공무원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인도 행정청에서 근무할 영국인을 뽑아가지고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인도로 파견하기 전에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은 뭐 인도 역사라든지 인도 말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애국심과 자부심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국, 그때는 대영 제국이었죠. 대영 제국의 공직자는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를 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 그 대영 제국을 대표한 공무원이 인도에 나갔을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주로 이 정신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인도로 부임하는 이 인도 행정청에서 근무하게 될 영국의 엘리트들은 나는 절대로 조국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애국심과 책임감, 자부심이 우러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인도에 가서 부임을 하면은 인도가 뭐 얼마나 넓습니까? 그때만 해도 무슨 교통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 오지에 가는 거예요. 오지에 간다는 것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누구하고 뭐 상부 지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가 없고 스스로 그 지역의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인도 행정청 소속 영국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인도 사람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다스렸느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았다 이거죠. 강압적으로. 인도 사람들한테 자율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러나 꼭 챙겨야 할 것은 또 챙겨요. 우선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소요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첫째,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자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풍습, 관행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걸 간섭하면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상투를 잘라라든지 문신을 하지 말라든지 뭐 이런 데 간섭하면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한 거죠. 문화적 자존심이. 그래서 그런 거는 손을 대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다만 남편이 죽으면 부인을 불태워서 순장하는 식의 이런 야만적인 풍습은 금지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관리들을 죽이지 않는 한 영국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했다. 그 다음에 영국 관리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현지의 언어에 숙달하도록 했습니다. 부임한 뒤에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피지배층인 인도 사람들을 대하느냐. 한마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자선적 마음, 공평한 마음, 청렴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선, 공평, 청렴이 영국 관리들의 행동 윤리였습니다. 따라서 영국 관리들은
인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공정한 사람들이다.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인상이 깊어지니까 통치하는데 잘 순응을 했다는 뜻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간디의 무저항적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네루도 정치력을 발휘하고 해가지고 결국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영국이 독립이 됩니다. 영국은 독립이 되면서 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는 독립이 되면서 인도가 독립되면서 영국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 제도를 그냥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료 제도가 튼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식으로 정권을 바꿉니다. 흔히 인도를 13억 인구라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뭐 소용돌이가 많죠. 인디라 간디 수상은 그 경호원 시크 교도한테 암살되고 그 아들도 암살되고 참 사건이 많으나 그러나 한 번도 선거를 해야 될 때 선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국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이 전통, 국가의 시스템, 행정 시스템이 튼튼했다. 그것을 배운 인도의 지도층이 우수하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자선, 공평, 청렴.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국가 엘리트의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국심과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이죠. 애국심, 자부심, 책임감. 이게 엘리트의, 영국 엘리트의, 그러니까 엘리트는 머리 좋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슴이 좋아야, 정신이 훌륭해야 엘리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엘리트가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엘리트가 없었겠습니까? 신라 삼국 통일을 주도한 그 화랑도, 김유신, 문무왕, 김춘추 이런 사람들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정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투사 엘리트였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군장교단의 대표였습니다. 독립투사, 군장교단 이런 분들은 국가를 찾겠다고 싸우고 또 국가를 지키려고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등장한 소위 민주투사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은 당파적으로, 지역적으로, 계급적으로 갈라지고 국민과 국가를 앞세우지만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걸 보면은 집단 이기주의적인 또는 권력 유지 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그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한국에서는 어느덧 국가 엘리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엘리트는 모든 생각을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패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소속된 어떤 지역을 또는 당파를 위해서 사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국가 엘리트층이 한국에서는 거의 붕괴되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 하는 데서 위기의 본질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요약을 하면은 영국의 엘리트는 죽어야 할 때가 있으면은 죽으러 갔다. 죽어야 할 때는 죽었다. 그게 영국 엘리트의 권위를 만들고 지도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